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우리가 많은 코스 중에서 많은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강의가 시작됐어요. 가장 중요한 코스죠.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한두 가지 드리고 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두 파트, 자, 페이지를 제가 항상 적어드리죠. 자, 20페이지에서 21쪽에 있는 권리변동, 법의 의미, 법의 종류, 이걸 강의할 건데, 먼저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교과서에 써져 있는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페이지를 할당해서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버릴 때 한 군데도 없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들어가든, 특히 민법도 이 기본으로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 이 머릿말이 이 교재를 쓰신 저자분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머릿말. 자, 우리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있는데 부담 없이 천천히 과연 이 민법 교재를 쓰신 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분의 핵심이 여기 두 페이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머릿말 시간 내서 샤프는 되면서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교과서 페이지가 700페이지가 넘어요. 물론 우리가 상대평가다, 뭐 30대 1인데 공무원 시험이 커트라인이 85점에 끊길지 뭐 90점에 끊길지 모른다. 이 상대평가 같으면 정말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못 맞히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춰야지만이 내 붙는 거고, 뭐 수능처럼 뭐 킬러 문제라는 게 있어서 뭐 수학에서 뭐 예를 들면 영어에서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맞히면 서울대 연구대 가는 거고, 그 공부를 잘했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 틀리면 그 밑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즉 상대평가는 어려운 문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죠. 누구나 60점 넘으면 붙는 시험은 어려운 문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생한테 배워서 다른 분들은 맞추는데 내가 실수해서 틀리더라. 실수하지 않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문제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거. 이게 60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음에 시험을 봐서 예를 들면 민법만 예를 들면요, 85점을 맞아서 민법을 붙었는지 60점을 맞아 붙었는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 700페이지에 있는 거 다 알아야 된다. 다 알면 어떻게 커트라인 60점이겠습니까? 85점, 90점이죠.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60%만 알면 된다. 그 60%만 알면 60점 맞을 수 있다. 근데 60% 알되 몇 번이건 반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몇 번 연습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 그럼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민법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민법이라는 시험을 가르치는 거, 시험이요. 그럼 학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시험 기술자. 뭐 대학 교수처럼 굉장히 뭐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형성됐고 뭐 깊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면 중요하고 시험이 안 나오면 안 중요해요. 또 시험에 나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짐을 익혀서라도 맞춰야 돼요. 영어 수거 외우듯이. 또 이거는 이 파트는 이해가 안 되면 절대 못 맞히는 문제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어디는 어렵지만 이해보다 요령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 가면 운전면허는 운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를 따게 만드는데요. 운전은 면허를 딴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뭐 주행 연습하고 뭐 하면서 운전 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민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쓰고 있는 법이지만 민법을 알려주기보다는 민법 시험에 맞는 그 빠른 코스를 갈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는 저 운전면허 학원 강사.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시고 양을 줄일 거예요. 자, 머릿말 읽어달라는 얘기 했고요. 자, 두 번째는 공부는 꾸준해야 돼요. 누구나 어려운 과목이에요. 우리가 법학과 출신이 아닌데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의사표시, 뭐 예를 들면 뭐 복대리 이런 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생소한 그 용어들을 가지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각오하시면 돼. 내가 초학자분들이라면 내가 러시아어를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남의 나라 어학을 내가 배운다. 응? 남의 나라 어학을 배운다. 첫 시간이 제일 어렵죠. 러시아 원어민 선생 들어와서 러시아 말 쌀쌀 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배우려면요, 그 원어민 선생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기가 트이는 거예요, 기가.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알았든 못 알아듣든 계속 동가를 들으면서 앞으로 나가셔야 돼. 응? 자꾸 나가다 보면 기가 뚫려요. 먼저 기가 뚫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 들리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아요. 먼저 듣는 데 익숙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모르더라도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 하셔야 돼. 이 어른들의 공부는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에 있어요. 60점의 점수는 굉장히 깊은 문제를 맞춰야지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들을 때는 알겠지만 뒤돌아서면요. 금방 눈녹이 사라지겠죠? 몇 번 반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머리로 하려 하지 마시고 엉덩이로 하겠다. 몇 번은 내가 반복하겠다. 못 알아듣지만 몇 번은 되풀이하겠다. 그 공부를 어른들의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 말씀드려요. 반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꾸준해야 돼요. 어느 날 공부한다는 막 10시간 몰아서 막 동강을 봐요. 어느 날 또 바빠서 1시간도 안 봐요. 그래버리 시력이 안 쌓여요.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저희가 먼 길을 걸어가야 돼.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일자리 걸어야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어느 날 막 뛰어가요. 막 100km 뛰어요. 어느 날 2박 3일 또 쉬어요. 뛰어도 못 가는 거야. 먼 길을 갈수록 매일매일 걷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도 늦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돼. 꾸준하셔야 된다. 꾸준히 일정한 시간 꼭 투자를 하셔야 돼. 매일매일 꾸준하게. 몰아치기로 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는 먼저 들으셔요. 교과서 안 보인다. 먼저 예습하지 마세요. 초학자분들은 예습 필요 없어요. 예습을 할 수도 없는 수준이에요. 먼저 들은 다음에 복습 위주로 하는데 교과서 700페이지를 전부 다 이론적으로 볼 때 3번, 4번 다 반복하면 좋지만 3번만 읽으면 2000 몇 페이지잖아요. 민법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전부 읽지 마시고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별표 하나, 별표 2개, 별표 3개. 그러면 첫 번째 들으실 때는 별표 2개, 3개는 반복하시고 별표 하나는 가볍게 들어주세요. 물론 이 다음에 가면 하나짜리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일단 별표 2개, 별표 3개만 가지고도 이게 해마다 출제된들 출제 비중 때문에 이게 나눈 거예요. 이게 내용이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아주 빈번한 출제는 3개, 2년만 출제는 별표 하나, 뭐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출제 빈도수에 따라 이게 분류한 거예요. 일단 2개, 3개, 2개, 3개짜리만 해결해도 일단은 7점대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별표 하나는 시험에는 가끔 나오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 요거까지 알면 이제 80점대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난이도 출제 빈도에 따라 별표를 나눈 거지 내용이 쉽고 어려움에 따라 별표 나눈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별표 친 부분만 교과서를 정독하시라는 거 꼭 당부드리고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1강에서는 두 파트를 봐야 돼요. 제가 페이지 먼저 20페이지를 피세요. 21페이지 피시면 이 법률관계의 변동이라 해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해. 여기서 용어 배우는 거예요. 이 용어는 개념 정의니까 논리가 아니에요. 앞에 이런 용어를 쓸 거다. 근데 이런 용어는 이렇게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용어는 익혀주셔야 돼. 먼저 이 변동이란 말 뜻이에요. 변동. 항상 민법 이거 용어예요. 변동 그러면 뭐 바뀌는 거, 변화가 있는 거. 그럼 우리 국어학적 상식이고 민법 용어 변동이란 말은 항상 이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권리 변동 그러면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 변동 그러면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물권 변동 그러면 물권의 발생, 변경. 이 세 단어를 줄여서 법학 용어로는 변동이라 부릅니다. 이 말이 나오면 항상 이 세 단어 떠올려야 돼요. 법률관계 변동. 그럼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요. 그런데 먼저 권리 발생부터 용어를 볼게요. 사람이 걸려있는 방법이에요. 자, 20페이지 20쪽에 나와 있는데 핵심은 이 얘기예요. 사람이 권리를 어떻게 얻느냐. 권리 발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고는 법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사람이 걸려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법령으로 권리를 원시 취득했다. 물론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 독일법이잖아. 독일말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 한자용어로 원시 취득이라 바꿨어요. 권리 원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취득. 권리가 두 가지겠다. 원시득, 승계취득. 자, 용어들 앞으로 많이 쓸 얘기예요. 그런데 원시취득이란 말이 뭐냐? 원시득은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내가 처음으로 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최초로 권리를 만드는 거. 그럼 원시득 같은 말은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남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남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 최초 권리를 만들어내버리면 원시취득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말로 쓸 줄 알아야 돼요. 원시득한 말이 뭐냐? 이 세상에 없던 권리를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민법은 국어, 문장으로 묻지 우리가 수학처럼 숫자 묻는 거 아니잖아요. 원시득이란 말로 쓰자면 타인이야. 남이면 남.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기해서 그러면 안 돼. 기함이 없이, 남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 권리를 최초로 만들어내는 거. 그럼 밑에 이제 얘가 나와요. 이런 게 뭐가 있냐. 그 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말뜻이 중요한 거지. 얘 골라보시오. 그런 외우라는 거 옛날 구태연한 단다시 문제지. 요즘 그런 붙지는 않는데 보통 이런 것이 대표적이고 한두 예를 들게요. 건물의 신축. 건물이 신축되면 뭐가 원시득일까요? 소유권 취득이요. 소유권의 권리는 내가 처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내 땅에 내 돈에 내 건물 쳤어. 건물이 준공된 순간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남의 소유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 최초로 소유권을 만든 거죠. 건물에 신축했다는 소유권 취득, 원시득. 예를 들면 이 다음에 물권법 가면요. 사람이 이런 건 아직 몰라요. 소유권을 얻는 특수한 방법 8가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선의 취득했다, 시효 취득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혼화, 가공, 부합 이런 거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떤 민법 규정에 따라서 남의 권리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로 소유권 만든 걸 하자.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시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그렇지만 요 정도 얘기는 알아두셔야지. 이런 것이 원시득이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원시득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채권의 발생. 이 채권의 발생이란 말이 원시득이에요. 우리 채권 알잖아요. 돈 빌려주면, 자, 친구가 나 1,000만 원 빌려갔어요. 빌려준 나는 내가 빌려준 사람이에요. 1,0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하는 거고, 빌려간 친구는 1,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거죠. 그럼 친구와 나 사이에 이번에 1,000만 원 빌려줘서 내 1,000만 원 받을 권리는 채권의 발생, 1,000만 원 갚을 건 채무의 발생은 우리들이 처음으로 만든 거지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럼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이 매매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인도해달라. 그럼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금집 청권이니 물건인데 청권이 하는 것은 오늘 매매계약 기해서 오늘 처음 만든 권리지 남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요구하는 권리, 채권의 발생은 각종 계약에 따라서 처음 만들어진 원시득이에요. 자, 이게 승계취득이 아니에요. 채권의 발생, 사람의 채권의 발생은 원시득이다. 저렇게 봐시면 돼요. 근데 승계취득은 내 권리 못 만들면요. 남의 권리 물려받는 거야. 남의 권리 물려받아야 돼. 받아서 내 권리 생기는 거야. 그러면 승계취득은 내 전 사람의 권리를 다음 사람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는 거야. 이걸 승계취득했다 부르죠. 그러면 말로 쓰자면 승계취득이란 사람의 권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는 거냐? 타인의 권리, 남의. 얘 권리 내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남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면 승계취득했다라는 거야. 원시득, 승계취득. 그런데 왜 나누는 거냐? 얘는 물려받는 거야.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앞 사람이 을이 있다면 을이 내 앞 사람의 권리를 물려받으면 승계취득. 내가 최초 권리를 만들어버리면 원시득 부르는 건데 항상 시험 문제는 여기서 5지문이 나온다. 항상 그걸 예상하는 거야. 단순히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다음 중 원시득과 승계취득에서 맞는 것은 틀린 걸 골라보시오. 그럼 5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5문장이. 민법 문장을 묻는 국어시험이지 단다십처럼 명사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문장을 묻는단 말이야. 그럼 뭐가 나오겠느냐? 왜 나누는 거냐? 민법은 뭔가를 나누더라. 뭔가를 분류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우라고 나누는 게 아니야.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2차 과목들은 암기도 많이 필요해. 두 문자를 따서 막 외우는 요령도 많이 필요하지만 민법 이해를 하셔야 돼. 왜 나눈 거냐? 이게 분류하는 표야. 뭐가 나눴다면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야. 차이점.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냐? 아니 어느 권리를 원시득했으면 어떻고 승계취득하면 어떤데 이걸 굳이 왜 분류하는 거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 전사람이 쳐보세요. 내 전사람이 내 갑이라 그럴게. 전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권리자. 한번 걸려면 무권리자인데 다음 사람이 제 다음 사람을 내가 을이라 할게요. 다음 사람 신주라 불러요. 사실 신주체에서 신자를 쓰는데 다음 사람 을이 자, 앞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원시취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야. 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원시취득은요. 네 권리 물려받는 게 아니야. 네 권리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내가 최초 권리를 만든 걸 취급했기 때문에 비록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은 원시취득은 가능하다. 그런데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이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권리 물려받아야 되는데 다음 사람 권리 물려받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겠죠. 무권리자 다음 사람이 승계취득은 안 되는 거죠. 여기 봐야죠. 이렇게요. 또 보세요. 이 차이점. 내 전 사람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은 원시취득은 가능하다. 승계취득은 안 된다. 권리 물려줄 수가 없잖아. 무권리자가 권리 어떻게 물려줘요? 권리가 있어야지 권리 물려주지. 승계취득 안 된다. 또 내 전 사람이 권리는 있어. 권리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데 이 권리 하자나 흠이 있는 권리자예요. 뭔가 하자 흠이 있어요. 권리에. 그러면 승계취득은요. 하자 흠이 어떻게 돼? 따라와야죠. 내 전 사람이 권리에 하자 흠이 있다면 다음 사람이 승계취득한 다음 사람은 하자 흠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원시득은요. 네 권리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없던 권리를 처음 만든 거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전 사람이 권리 하자음이 있더라도 원시득한 사람한테는 권리 하자음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자음이라는 말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있는데 자 정리합시다. 자 원시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 최초 권리를 만든 거로 취급하기 때문에 내 전 사람 비록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은 원시득 가능하다. 또 내 전 사람이 권리 하자음이 있더라도 이론적으로 볼 때 네 권리 물려받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다 최초로 만든 걸 취급하기 때문에 전 사람이 하자음이 있더라도 원시득한 권리에는 하자음이 따라올 수 없다. 원시득한 권리 하자음이 있는 권리란 말이 없어요. 항상 원시득했다는 말만 떨어지면 원시득했다는 말만 떨어지면 원시득한 권리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권리지. 누구도 원시취득자에게는 권리 하자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승계취득은 하자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또 무권리자라면 다음에 승계취득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용어예요, 지금부터는. 자, 승계취득에는, 그냥 많이 쓴 용어니까요. 여기는 다시. 그러니까 승계취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내 전 사람의 권리를 갑이라면 다음 사람이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승계취득은 다시 여기 용어 나눠져. 요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요. 용어 몇 가지지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취득이란 말이 있고, 이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많이 쓸 용어예요. 이전적 승계취득. 다른 말로 줄여서 이전적 승계. 더 줄여서 이전했다. 이전적 승계. 줄여서 더 줄여서 이전했다. 또 하나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란 말이 있죠. 설정적 승계. 줄여서 그냥 설정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승계취득이니까 얘 권리를 다음 사람에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전 승계는요. 권리를 물려준 내 전 사람 권리가 완벽히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고 다음 사람은 내 전 사람의 권리 전부 모두 한 번에 모두예요. 모두 전부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적 승계에 따라요. 자, 이전적 승계의 특징이 뭐라고요? 권리를 물려준 전 사람의 권리가 없어지고 다음 사람은 전 사람의 권리 모두 물려받으면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줄여서 이전적 승계다. 줄여서 이전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집사가 팔면 매순이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전은 뭐 해주는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적 승계 취득 등기. 그럼 이전 등기 한 발 떨어지면요. 매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돼버리면 매도인은 소유권이 없어지고 다음 사람 매수인은 전 사람의 권리 모두
물려받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능기한다 불러야죠. 그럼 전세라면 매도인은 소유권이 없어져야죠. 권리가 소멸하는 거니까. 소유 이전 능기한다 불러요. 근데 설정이란 말은 내 앞삼의 권리에 기해서 다음 삼 권리가 생긴 거 맞아요. 생겼는데 권리 물려준 전 사람도 권리가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아요. 권리가 존속해요. 물려줘도 존속하면서 다음 사람은 이 전세 권리의 일부를 물려받아야지 전부를 물려받지 못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한다면 어디서 많이 삽니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니까 설정 등기란 말이 설정적 승계 취득 등기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가 많이 나오면 소유권자가 이 토지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해서 전세권자한테 저당권 자기 권리 일부를 물려줬지만 어느 토지 건물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됐다고 해서 소유권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우실 때 갑구에서 소유권은 이전 등기한단 말 써야 돼. 소유권 설정 등기한단 말 없어. 소유권 설정 등기하면 소유권 물려준 전 사람 소유권이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주려면 전부 줘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등기 을구에 들어가는 거야. 제한 물건이야.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무슨 등기한다? 설정 등기한다. 그러니까 설정 등기에도 전 사람 소유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자, 차이점이죠. 전세의 권리가 소멸하면 이전적 승계. 물려준 전세 권리가 소멸치 않고 존속하면서 전세 권리를 일부만 갖고 오면 설정적 승계다. 요 정도 얘기는 봐달라는 거 이렇게요. 요 정도 얘기는. 그 다음에 발생된 권리는 언젠가 변경이 돼요. 권리 변경. 이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요즘 그래도 한번 할 때니까 권리가 바뀌더라. 그러면 여러분 변경 그러면요. 느낌이 어떻게 와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 뭔가 바뀌는 거. 뭔가 바뀌는 거? 그게 국어학적 뜻이지만 법학에서 변경이라는 말 때는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권리가 권리 변경이라는 말 잘 봐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이란 토지 건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어떤 목적물이 있어. 목적물. 토지 건물에 목적물이 있어. 목적물. 어떤 소유권이란 권리가 어떤 토지 건물이란 그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토지 건물이 어떤 소유권이 정말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첫째, 사람만 바꿨다. 사람만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 소유권이란 권리 자체는 이 토지 건물이나 목적 자체는 아무 변화 없어. 물리적 변화가 없어요. 그냥 사람만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따 볼 거예요. 사람만 바꿔 거예요. 그럼 매매가 되면요. 토지가 매매돼서 매매 잔금 치르고 매수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내면 그 목적 자체는 아무 변화 없죠. 사람만 바뀌는 거잖아. 매매가 돼서 매수인 잔금 치르고 매수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내면 이거는 주체 변경. 사람만 바꿔 거구나. 주체 변경. 두 번째는 이 내용의 변경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용의 변경. 요즘은 이 잡다한 얘기를 잘 내지는 않아요. 이렇게요. 또 세 번째는 이 작용의 변경이라는 게 작용의 변경.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일본 한자 용어인데, 주체 변경, 토지 건물이 매매가 돼서 사람이, 매도인에서 이 토지 건물이 매수 앞으로 넘어가는 거. 갑에서 을로 넘어갔어요. 주체 변경이라 불러요. 이 내용의 변경이라는 건 아주 진짜 10년에 한 번씩 나는 단나시 문제인데, 그냥 나왔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어떤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바뀐대요. 이 내용의 변경을 성질의 변경이라고, 권리의 성질의 변경을 부르기도 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재시생분들은 조금씩 그래도 오다 가다 내가 문제 풀다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초시생분들은 이런 얘기 몰라 좋아요. 이거만 알면 이거만 알면 되는데, 자, 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목적물, 인도, 이 청권이라는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거나, 이 바뀌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당 잡은 저당 목적물이, 불나서 없어졌어요. 원래 저당을 잡았다는 것은, 돈 갚지 않으면 그 목적 경매에서라도 내 돈 받아는 게 이 목적인데, 그 목적물 자체가 불나서 없었어요. 그럼 그 화재봉금이 나오더라. 만약에 화재봉이 나오면
이 저당권자가 화재 범위로 얼마 더 내 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는 이게 물상대래, 물상대. 물상대의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권리의 성질의 변경이다. 또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임대를 줬어요. 공장 건물, 창고만 임대를 줬는데 계약기한 1개월 남았어요. 그 1개월만 끝나면, 계약기한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기한 만료가 됐으니까 임차 목적을 반해달라. 요걸 권리가 생긴단 말이야. 1개월 뒤에. 내가 1개월쯤 남았는데 그 임차인, 세입자가 공장 창고 임차인, 세입자가 불을 내는 바람에 그 임차 목적 홀랑홀랑 없어졌어요. 아, 목적물이 존재해야지 임대인 돌려달란 말을 하죠. 그럼 뭘 물어야 돼, 이제 임대인이? 손해상 물어야죠. 네가 임차 목적을 네 잘못으로 다 멸시키지 않았냐? 그러면 검역관 물어달라. 그러면 결국 임대계약이 체결됐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임차 확보 때 목적 인도 청권이 그 목적물이 임차인으로 없어져 버리면 손해차권으로 바뀌는 거. 이 권리 성질의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같은 내용이죠. 근데 저당자본 1억 필요 저당 잡아놨어요. 아, 돈 갚기라는 게 1년 남았죠, 물론. 건물을 저당 잡고 1억 필요 줬는데 아, 저당 잡은 건물이 불이 나서 홀랑 없어졌어요. 근데 경매할 게 없잖아요. 근데 화재보험은 2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재보험을 쫓아가서 저당권자가 그 화재보험 2억 중에 1억은 나에게 먼저 지급해달라. 물상대에 주장하는 거. 가만히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권리 성질의 변경을 불러요. 그러면 단어 기억하세요. 목적 인도 청권이 화재가 나서 목적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걸 바뀌는 거. 저당 목적물이 모두 멸시해서 저당권자 돈 받을 데가 없어졌을 때 그 화재보험, 가치배정물, 화재보험금이 나오나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금융이 올라가서 내 돈 갚아 주장 물상대. 요 두 가지가 바로 성질 변경이다. 권리 작용의 변경은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의 변경은 많이 뭐냐? 그냥 나온 김에 철저히 하자고요. 물론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가 몇 번 얘기했어.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 작용은 어떤 권리가 아무 변화 없어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잘 봐보세요. 저당권 순위의 승진. 이게 작용의 변경이라 불러요. 1번이 한자 용어인데, 그러니까 참 어려워. 다 1번만 되니 작용의 변경이 쓰는데, 이거 뭐 한자 읽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 이게요? 1번 한자 용어인데. 자, 1번 저당이 5천만 원짜리가 있었고, 어느 부동산에 2번 저당권자가 1억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1번 저당권자 5천만 원짜리를 채무자 변제했어요. 돈 갚아버려서 1번 저당이 없어져 버리면 2번 저당이 어떻게 되나? 순위가 1번 올라서잖아요. 우리는 순위 승진 원칙이야.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돈 갚아도 1번 저당이 없어지면 2번 저당권 순위가 자동 1번 올라서는 거야, 이제요. 순위가 승진하는데. 아, 순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받을 돈이 1억 5천 느는 것도 아니고 지급시가 땡겨지는 것도 아니잖아. 아무 변화 없어요. 그냥 받을 돈 1억, 지급시 2024년, 그럼 2024년에 돈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변화 없어. 순위만 올라왔을 뿐이잖아요. 순위가 승진됐죠. 그렇지만 권리 자체는 바뀐 게 없잖아요. 자, 임차권은 채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끼리만 취득하는 권리야. 근데 임차권이 등기하면 이 대항력이랑 취득돼. 등기하면 대항력 취득된다. 대항력 취득돼 버리면요. 우리가 대항력이란 말은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 청할 수 있는 권리면 대항력이 있다. 다른 사람, 제3자청 못해. 쟤네 둘끼리만 주장해야 돼. 3자청 못하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야. 대항력 취득해서. 임차 등기해서 대항력 취득됐다고 해서 임차 기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보증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월세가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변화는 없어. 그냥 대항력만 취득했을 뿐이야. 자, 기억하세요. 작용의 변경 그러면 선순위가 없어짐으로 후순위 권리가 순위가 승진되는 거. 대항력은 임차권이 등기함으로 대항력 취득했다. 대항력 취득했을 뿐이지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 없잖아요. 뭐 계약기간이 뭐 늘어나거나 보증금 주는 것도 없잖아요. 대항력 취득 이 두 단어 이걸 작용의 변경이라 불러요. 자, 이왕 나온 김에 이렇게 암기가 되면 여기는 암기예요. 용어들을 기억해 주는 거. 용어지 무슨 논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결론 낼게요. 그 다음에 발생된 권리는 언제가 변경이 되고 언젠가 소멸이 돼요. 권리의 소멸이라고 불러. 권리의 소멸. 이게 권리의 일생이야. 발생된 권리는 언젠가 변경되고 언젠가 소멸된다. 권리의 일생. 여자 일생이 아니야. 권리의 일생. 발생, 변경, 소멸. 근데 권리 소멸에는 절대적
이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이 있고, 여긴 또 뭐가 있다? 상대적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 소멸, 권리의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건 다, 모든 법학 다 쓰는 용어예요. 그럼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란 말이 뭐냐? 이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니까 뭐 당사자건 삼자건, 갑이건 을이건 병이건, 갑이건, 이 세상 모든 사람, 당사자건 삼자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지면 권리 절대적 소멸이라 불러요. 상대적 소멸은 오로지 나의 입장에서만 권리의 소멸이야. 그러면 만약 갑을병이 이렇게 세 명 있다면요, 내 입장에서는 권리 소멸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 소멸이 아닌 거. 오로지 내 입장에서만 권리가 없어지면 권리 상대적 소멸.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다 없어지면 권리 절대적 소멸. 이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권리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 소멸이 아니에요. 권리 상대적 소멸. 모든 사람한테 권리가 없어지면 절대적 소멸. 이거 부르는 건데, 용어를 배웠으면 이걸 정리.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거냐? 중개업 볼 때 항상 제가 그랬어요. 내 기초 강의할 때 그냥 우리 민법 총칙은 그냥 민법 총칙이 아니다는 점, 중개 시험은요. 우리 법대학생처럼 이론 배우고 논리 배우자는 거 아니에요. 응? 부동산 총칙은 민법 총칙은 부동산 총칙이다. 중개업 볼 때 중개사들이 용어 정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맑게 알아야 되지 않냐? 법률 용어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필요한 지식을 묻는다 보면 돼요. 10문제, 8문제는 그런 거 묻지. 학문적 이론적인 묻지 않아. 물론 한두 문제야. 근데 그게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늘 기초 강의 때 그랬죠. 총칙은 공부는 어렵다. 가장 어려워요. 민법 총칙은 가장 어려워요. 총칙은 공부는 어렵다. 아주 어렵다. 용어들이 까다롭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워. 논리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득점은 쉽다. 왜 쉽냐? 최근에 출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어들이 굉장히 추상 용어지만 아무데 막 묻지 않는다. 법대학생처럼. 물을 만한 데 정해져 있어.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 거기에 관련되는 판례, 부동산에 관련되는 사례. 거기만 줄여버리면 총칙은 공부할 때가 어려워서 그렇지, 출제되는 부분이 10번 중에 10문제, 8문제는 뻔한 부분이 나와요. 늘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득점은 쉽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추천해요. 원래 다시 재도전하는 재시생분들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물권법이랑 계약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물권법, 계약법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익숙해지고 점수가 나오면 총칙을 도전하시고, 총칙까지가 어느 정도 적봉이 되면 마지막에 민사특별법 순서가 있는 거야. 물권법, 계약법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첫 번째 단계.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해주면 두 번째 단계 뭐로 가자? 총칙이요. 세 번째, 마지막에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은 기술적이에요. 그럼 암기가 많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 그냥 시작할 때는 저희가 강의할 때 총칙도 강의하지만 물권법, 계약법도 공부하는 게 훨씬 쉽고 체계적인 거예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볼게요. 우리 배운 용어들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겠느냐. 저는 항상 그래요. 시험 나오면 뭐가 나오겠느냐. 내가 출제 의원이냐면. 요즘에 출제 경향은 막연히 외워야 되는 것도 한두 문제 나와. 틀려야 되니까. 뭐 이런 걸 다 내고 난리야. 이런 것도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35문제는 뭘 물으면 물을 만한 논점이 있어. 이래서 출제도 이걸 내는구나.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개업 볼 때 이게 필요한 지식이구나. 그러면 딱딱 뽑아서 내요. 굉장히 실질적인 낸단 말이야. 보세요. 왜 이걸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보세요. 자, 토지가 있어요. 또는 건물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매매해 보자고요.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건물 매도인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이 토지 건물 매매하겠어요. 돈이 아쉬워서. 누구 찾아왔냐? 병이라는 중개사무실을 찾아가서 중개 의뢰를 했어요. 중개사님, 이 토지 건물 중개사 수수료 드릴 테니까 좀 중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중개사한테 중개 의뢰문을 맡겼어. 중개사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이런 중에 저런 중에 막 연결해서 드디어 매수인을 찾아왔고요. 자, 이 사람이 부동산 매수인이야. 뭐 10억 달라, 뭐 9억에 깎아달라, 뭐 못 깎아준다 등등 하다가 좋습니다. 9억 5천에 사고 팔기로. 자, 9억 5천만 원에 사고 팔기로 드디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체결됐다는 얘기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오케이. 응?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 잔금 치는 날이 언제냐? 잔금 치는 날이 예를 들면 12월 23일이에요. 이 잔금 치는 날은 항상 민법에서 뭐라 부른다? 이행기라 불러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그냥 부동산 매매하면 잔금 치는 날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는 날. 그 잔금 치는 이행기를 정했어요. 자, 오늘 이행기야. 이행기에 중요한 만나서 대금 모두 지급했어요.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모두 교부했어요. 한마디로 부동산 매매가 완성된 거야. 드디어 지금 다 치렀어요. 이날이 23일이야. 그러더니 매수인이 바로 법무사한테 의뢰해서 토지등기부에 건물등기부에 등기소 가서 법무사 통해서 매도인 자기가 소유권을 기록하는 갑부라는 아니에요. 갑앞에 있는 부동산을 뭐 신청한다 불러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연일 접수번호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 누가 을아파 등기 냈어요. 이게 23일이야. 당일날 내버렸어요. 한마디로 땅 사고 집 사고 판 거에 등기 났어요. 이걸 갖고 용어를 써보자는 거예요. 자, 매수 입장을 볼 때는 등기 났어요. 좀 잔금 치르고 등기 냈어. 오늘 등기 냈어요. 등기 냈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매수 입장에서 볼 때 이 토지 건물에 뭐예요? 소유권 취득인데 무슨 취득이에요?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에 이전적 승계 취득자야. 이렇게 용어를 써야 돼. 이전적 승계 취득이야. 갑의 권리를 내가 모두 물려받았어. 오늘부로 나한테 권리 물려주고 갑은 매도인은 권리가 소유권이 없어지고 나는 전 사람의 권리 모두 물려받았어. 나는 이 토지 건물에 매수인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야.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매도인 갑의 입장을 볼 때 봅시다. 잔금 받고 등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절대 없어진 거 아니잖아. 내 입장에서 없어진 거잖아. 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에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이야. 나는 오늘부로 소유권 없어 더 이상.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이야. 근데 잔금 받고 등록은 내 입장에서 소유권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중개사 이런 사람 제3자라 불러. 3자. 민법에서는요. 얘네 둘은 당사자야 항상. 당사자. 3자 입장을 볼 때는요. 중개사 입장을 볼 때는 이 토지, 이 건물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오늘부로 사람만 바꿔한 거죠? 이거 갑에서 을로.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중개사, 이 3자는요.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은 주체의 변경이야. 사람만 바꿔한 거야. 3자죠. 자, 정리합시다. 집 사업할과 땅 사업하면 잔금치 등기 냈다면 매도 입장을 볼 때는 잔금 받고 등기 넘겨줬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의 매도인은요. 이 토지 건물의 이 토지 건물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이에요. 매수인이 잔금 등기 냈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의 매수인은요. 이 토지 소유권의 이전적 승계 취득이야. 매수인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3자 총회 입장 볼 때는요. 오늘부로 권리가 동서 유지하면 사람만 바꿔한 거야. 중요한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은 주체의 변경이야. 이렇게 써야죠. 이 용어를 연습하자는 거예요. 남은 이거 내는 거예요. 자, 매도 입장은 뭐라 부른다고요? 나는 오늘부로 이 토지 건물에 잔금 등기 넘겼다면요.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이야. 매수 입장은 보통 오늘부로 나는 이 토지 건물 소유권의 이전적 승계 취득자야. 제3자 중개 입장 때는 오늘부로 사람을 바꿔한 거야. 동서 유지하면 주체 변경이야. 이 용어 연습하셔야 돼. 요즘은 내면 이렇게 내요. 얘 입장에서 뭐라 쓰는가? 얘 입장에서 뭐라 쓰는가?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주체 변경이야. 자, 하나밖에 정리를 못했는데 첫째 시간에 당부의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냐고. 이 자체가 여기는 깨알 만한 것이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굵직한 용어들이라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앞으로 민법 배울 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준 거. 뭘 배우면 결론을 내야 돼. 결론. 이 결론이야. 용어를 정확히 쓸 줄 아는 거. 이거 한번 연습하셔야 돼요. 교재에 없지만 요즘 내면 이렇게 낸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물으면 항상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를 물으면 문장으로 물을 텐데 어떤 지문이 들어갈까? 그런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뭐 명사 몇 가지 잘 외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자, 여기 하나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째는 이것 빼면 못했는데 자, 권리의 종류라든가 법리의 의미 종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는 못했네요. 지금 여기까지 못 나갔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